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나인시큐리티의 홍성원입니다. 저는 이제 심사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심사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하다 보면 담당자분들이 미리 좀 대응을 하면 결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ISMSP를 대행하시는 분들에게 심사원은 이런 부분을 본다. 사실 심사원은 다 봐요. 다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결함이 많이 나오는 영역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심사원들이 결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ISMS나 ISMSP 2701 같은 관리체계 수립하고, 여러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나인시큐리티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ISMSP 선임 심사원이고, 심사는 27번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웬만큼 할 만큼은 했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다음 주에도 심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계속 하게 되고요. 아마 이후 세션이 심사원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현 시점의 심사원은 정보보안 관련된 자격증 중에 가장 ROI가 좋은 자격증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심사원 자격을 획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ISMSP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로서 ISMS와 ISMSP 두 가지가 있고요. 사실 여기에 더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간편 관련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간편 인증 부분들도 있고, 또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예비 인증과 본 인증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인증기관이랑 심사기관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은 인증기관이자 심사기관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트, TTA, OPA, NISC 이런 데들은 심사기관입니다.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인증서를 부여하는 게 인증기관이고, 심사기관은 인증서에 대한 부여와 상관없이 심사만 진행하는 곳이 이 네 군데. 실질적으로 6군데죠. 인터넷진흥원이나 금융보안원도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는 다 같이 심사기관이고, 인증기관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보안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나 공공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다들 아시는 거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SP 인증 획득의 의미인데, 사실 이걸 듣는 분들은 다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ISSP 인증 획득이 이야기하는 거는 침해 사고,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걸로부터 100%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가 되는 거고요. 이제 정보보호 체계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정책 시스템 만들어져 있고, 전담 인력은 아니어도 겸임 인력으로서도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식별이 되어 있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에지이지에 인증 획득하기 전에는 담당자 또는 현업 인력의 개인적인 보안 역량에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ISMS나 ISMSP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전 회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역량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경험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업무가 이제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연속성 보장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면 진행을 하는 거고, 생각나지 않으면 또 진행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해 사고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원인 분석이라든가 대응 지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수립을 하면 정보보호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수준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실행을 해서 수준이 높아진 게 아니라 단순히 정책 지침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취약점 진단하고 이거에 대한 조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급격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ISMSP 인증을 획득하고 이걸 유지를 해야 지속적인 보안 활동을 통해서 수준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제고가 되는 겁니다. 이 제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PDCA라는 사이클에 따라서 돌아가야 됩니다. PDCA는 ISO 시리즈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플랜, 두, 체크, 액트 네 가지의 활동인 거고, 플랜은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두는 계획된 내용을 실행하는 거고, 체크는 계획된 실행된 것대로 목표대로 달성했는지 점검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하는 활동. PDCA가 지속적으로 돌아가야만 우리의 보안 수준이 점진적으로 제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 이제 PDCA 사이클을 돌려서 수준을 높이자라고 하면 잘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동기들을 주기 위해서 ISMS-P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를 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영역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활동들 안 하게 되면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바뀌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뭐 검토하고 뭐 여러 가지들의 이제 법률이나 제도적 환경적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신기술, 뭐 IoT 기술이나 AI, 빅데이터, RPA 등등등 많은 신기술들이 들어오고 있고 새로운 자산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안 위협을 대응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죠. 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제로데이나 원데이 이런 취약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보안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이거를 최소한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면 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 지속적인 활동이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동기 유발이 잘 안 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심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지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인증을 획득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ISMS도 ISMS랑 ISMS-P로 이제 구분하는데, IS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간편 인증이라서 뭐 매출액이 300억 이하일 경우에는 이하의 중소기업은 간편 인증 통해서 뭐 ISMS를 받을 수 있다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ISMS는 의무 대상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0명 이상의 재학생들이 있는 대학교 의무 대상인 거고, 또 종합병원도 마찬가지로 대상인 거고, ISP, IDC 하는데도 대상이 되는 거고, 기존까지는 뭐 매출액 100억 이상이 ISMS 인증 대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을 300억을 올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300억이 넘는 이제 기업들은 여전히 ISMS에 대한 유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P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무 대상은 없고,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고객들한테 우리 고객들이 제공해준 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들을 외부적으로 홍보하거나 어필하기 위해서 P 인증을 획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들어와요. ISMS-P를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ISMS를 하고 난 다음에 P를 하는 게 좋은가요? 뭐 질문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거는 회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혀 정보보호에 대한 내부적인 컨센서스도 없고 아무것도 뭐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P를 바로 시작하면 사실은 이 담당자분들이 엄청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ISMS-P 하는 것보다는 ISMS를 먼저 시작을 해서 ISMS 체계가 어떻다,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다들 이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역량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됐다라고 하면 P 인증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P는 선택인 거고 I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SMS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P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ISMS를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P를 바로 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해도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 신청기관의 특징 또는 뭐 비즈니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컨설팅하고 심사의 관점인데, 이게 왜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받고 나면 결함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요. 자, 아까 이렇게 제가 PDCA 얘기했었잖아요.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점검하고 체계를 개선하는 이 PDCA 사이클을 돌릴 때 있어서 컨설팅의 포커스는 플랜 쪽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단 우리가 자산을 식별하고, 식별된 자산에 대한 위험 평가하고 위험 조치 계획 수립을 하고, 인증 관련된 적용성 운영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내부 감사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요. 실제로 이것들이 플랜에 가까운 영역이 한 70%가 되는 거고,
운영적인 측면이나 점검이나 개선에 대한 부분은 각각 한 10%씩 정도밖에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점 진단이나 위험평가, 위험조치 계획 수립, 내부 감사, 운영 명세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심사원들이 이걸 가지고 검토를 막 열심히 하거나 이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심사원 입장에서는 뭐 플랜, 설계가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 잘 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봐야 되는 기준 자체가 뭐냐면 법률이랑 ISMS 통제 기준, 정책 지침. 정책 지침에 정해진 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뭐 표를 작성을 했는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컨설턴트가 진행을 하는 거죠. 컨설팅 회사 소속에 되어 있는 이 컨설턴트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상대적으로 종속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냐면 정보보호 컨설팅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인증심사와 비교했을 때 정말 독립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종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취약점 진단 수준을 작년에 뭐 80점을 받았어요. 근데 올해 평가해봤더니 70점이 나왔어. 뭐 사실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나온 대로 보고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제 담당자가 이래서는 우리가 보고가 하기 힘드니 점수를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실 거부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종속적이게 되는 거고, 인증심사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진행하는 인력 자체는 심사원들이 있는 거죠. 올해 심사원 뭐 합격률, 작년 합격률 따지면 뭐 한 7%, 8% 정도 엄청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확보한 사람들이 심사를 나와서 하는 거다 보니까 독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경 분석하고, 왜냐하면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문화는 어떻고, 인프라 환경은 어떻고, 정보보호 관련된 활동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경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자산 분석 통해서 뭐 서버 네트워크 이런 것도 있는지, 클라우드는 어디 거 쓰고 있는지, 클라우드 자산 관련돼서 뭐 다 모두 식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관리적인 체계에 대한 취약점 분석, 그 다음에 법적 중간성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취약점 진단, 뭐 클라우드에 대한 취약점 진단, 모의 해킹,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 흐름 분석이나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갭을 다 분석을 하고 됩니다. 갭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위험평가 진행하고,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계획 수립하고, 정책지침 수립하고, 그 다음에 운영명세서 같은 인증 관련된 문서들을 작성을 드리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이후에 연간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행문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단계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ISMSP 전반적으로 모든 솔루션에 대해서 점검을 해준다거나 이런 건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컨설팅 할 때는 컨설팅 기준이 가장 첫 번째로 법률이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ISMSP 통제 기준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통제 기준에 따라서 갭을 분석하게 되는 거니까 정책 지침이든 뭐든 이 통제 기준을 다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심사원 입장에서는 그럼 뭐 방법론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 ISMSP 인증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내부 관리자 페이지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실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법률, ISMSP 통제 기준, 그 다음에 심사는 정책 지침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 지침에 정한 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컨설팅 입장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관리 체계 설계 영역에서 얘기되는 부분들이고, 심사 입장에서는 설계뿐만 아니라 관리 체계 운영, 점검, 개선 이 활동들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위험평가를 해요. 그럼 위험평가를 하려면 위험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죠. 계획 수립한 대로 우리가 뭐 인프라, 관리 체계, 법적 중간성 이런 것들에 대해 위험평가를 합니다. 이제 운영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운영 계획대로 수립하고, 단기, 중기, 장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 조치하고, 중기는 뭐 계획을 수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실제로 이것들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우리가 단기에 하기로 했던 것들이 조치 완료한 후에 CIS한테 보고가 되고 있고 승인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원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면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게 되겠죠. 뭐 조치가 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절차를 누락을 시킨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심사하는 영역에서는 결함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관리 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결함의 이제 개수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는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실수나 누락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절차적인 부분들보다는 정책이나 지침 이런 부분들보다는 운영상의 이제 실수나 누락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오는 결함들이 이제 그 심사를 그러니까 관리 체계를 계속 유지해 오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인증심사 절차는 뭐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참고사항입니다. 3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예비결함이랑 결함 확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5일 심사하면 4일차 오후에 예비결함을 주게 됩니다. 예비결함은 사실 이게 이제 심사원마다 본 부분들을 다 통합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전체를 리스트업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결함을 볼 때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 또 예비결함들 중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건데 빼먹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줘서 결함을 좀 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활동을 할까요? 이게 심사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적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증심사를 통해서 신청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비 결함들 중에 우리가 뭐 심사원들이 잘못 본 부분이라든가 또는 유사한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인정해주고 그것들을 어떻게 더 잘 관리할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무조건 수용한다거나 또는 무조건 거부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이 예비 결함에 대해서는 뭐 인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뭐 심사팀에서는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심사 시 준비하는 사항들이 필요한데 요것들이 사실 몇 가지는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심사팀장이 요청을 합니다. 네트워크 구성도, 서비스 이름도, 자산관리대장, 운영 명세서 이런 것들은 인쇄물로 제공해주고 증거자료는 이제 노트북 등 단말에 저장해서 제공하면 되는데 증거 자료를 무조건 노트북에 다 담아서 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드렸잖아요. 심사는 인터뷰와 실사가 우선시 됩니다. 노트북에 담아 주신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대상들 중에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를 캡처해서 넣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보지 않고 우리가 인터뷰나 실사를 통해서 먼저 검증하고 만약에 이제 시간상 우리가 못 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증거 자료 넘어준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확인하게 되게 됩니다. 운영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 심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 문서인데 무조건 이걸 보고 심사한다는 아니고 결함 보고서 작성할 때 이 내용을 보고 이제 뭐 정책 지침이 어디에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거기 때문에 인증 심사 전에 최신형을 업데이트 해주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험평가랑 조치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위험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컨설팅 회사에서 해주는 거니까 다 진행되는데 조치 관련된 부분에서는 신청기관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같은 경우에 조치 결과 CIS한테 보고해서 승인까지 난 결과 그 다음에 중장기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조치계획, 품위서, WBS, 그다음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품 솔루션을 구매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 뭐 ROI나 RFP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조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인증 관련된 문서에서 보면 증거자료 제출할 때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마스킹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걸 마스킹 풀고 봐야 된다고 하면 이제 심사팀장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을 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다시 마스킹이 없는 걸 제공해 주셔도 됩니다. 인증심사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면 심사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 체계 구축 운영 관련된 정책 지침, 절차 및 이행의 증거 자료 검토, 정보보호 대책 및 개인정보 처리 단계 외부상 적용 할부 방법 등을 관리적인 요소를 심사한다. 요거 그래서 이제 심사팀장님이 먼저 이제 하루 정도 또는 반나절 정도 나와서 그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 현장 심사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해 주세요 라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랑 기술적인 물리적인 보호 대책 이행 여부를 담당자 면담이나 시스템 확인, 취약점 점검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인 요소를 심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단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사실 이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심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이제 뭐 제한하거나 방해하거나 해서 계속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 중단까지 갈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심사 중단까지 간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23년도에 나와 있는 주요 결함들입니다. 이게 외부의 도움, 컨설팅 없이 자체적으로 이제 유지 관리해야 될 경우에는 아래 내용 참고해서 주요 통제 항목에 대한 점검 및 보호 대책 적용하는 걸 권고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하늘색으로 되는 거는 ISMS, 그 다음에 약간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P 영역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현황 및 흐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사실 I와 P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인데, 우리가 서비스 흐름도를 그리잖아요. 서비스 흐름도 상에서 예를 들어서 원격 접속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현황 및 흐름 분석에서 우리가 결함을 지적합니다. 또 개인정보 흐름도를 검토했는데 뭔가 방향이 누락됐거나 또는 뭐 파기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거나 또는 개인정보 처리하는 항목에 대해서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그러면 모두 현황 및 흐름 분석에서 결함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황 및 흐름 분석이 작년도 심사한 결과 보면 가장 많은 결함이 나온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인데, 사실 처리 방침에 대한 부분들은 이걸로 이제 결함을 주는 거는 P 영역이 되는 거고, 만약에 I 영역에서 이 결함을 받는다고 하면 법적 증거성에서 결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우리가 공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개인정보 수집하는 항목, 목적, 이용기간, 그 다음에 수탁사 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됐거나 최신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P 영역에서 이 여쪽에 대해서 결함을 받게 되는 거고요. 보안 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화벽 정책에 대한 관리, 불필요한 정책이나 또는 장기 미사용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삭제되지 않고 계속 뭐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안 시스템 운영에서 이제 결함을 받게 되는 거고요. 개인정보 파기 같은 경우에는 파기 대상 개인정보들이 제때 파기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위험 평가에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심사를 하면 보통 결함이 뭐 10몇 개에서 많은 경우 20개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함의 개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줄일 때 이제 접근하는 가장 좋은 항목이 위험평가랑 법적 중과성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함 보고서를 검토할 때 뭔가 이제 그 위험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결함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반영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이 서두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의견은 기사나 아니면 다른 심사기관의 그런 또는 심사원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걸 미리 좀 얘기 좀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결함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또 다른 영역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험평가를 우리가 보통 이제 인프라 취약점 진단한 다음에 위험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될 때 위험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EOS, EOL 장비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업무상 계속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사용하자라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했을 때의 위험,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안 통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패치 관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결함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장기 미사용 계정들 중에 유지 보수나 또는 장애 대응을 위해서 유지해야 될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 평가를 통해서 얘는 우리가 뭐 유지 보수나 장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 사실 권한 검토, 접근 권한 검토라든가
사용자 계정 관리 이런 부분에서 결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평가 방법을 단순히 이제 컨설팅하고 컨설턴트들이 해주는 거다가 아니라 우리가 업무상 진행하다가 예외적인 부분들을 허용해야 될 때 유형평가하는 부분들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심사시 관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정책 지침 같은 기준들을 수립하고 있느냐. 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것들은 ISMS 통제 기준에 맞춰서 정책 지침 등 기준들을 수립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수립된 기준이 법적 요건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립된 기준에 따라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립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심사원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립된 기준이 좀 모호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또 이것들을 강제적 또는 실행력이 없는지, 수행 주체가 내용을 잘 몰라서 뭐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이제 사실 심사를 할 때 보면 이런 기준, 심사 관점을 가지고 심사를 하느냐고 하나하나 따지면 사실은 아닌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뭐 중요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마스킹을 해요. 근데 어떤 처리 시스템 하나에서 마스킹이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중간에 마스킹을 했는데 얘만 끝에 마스킹이 되어 있고 다른 시스템을 다 잘 준수하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결함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나머지는 잘 준수하고 있는데 얘는 그냥 하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결함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권고를 주거나 아니면 그나마 뭐 다른 이제 결함이나 권고가 많다면 얘는 그냥 구두상으로 잘 하세요라는 걸로 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여러 시스템에서 중복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얘는 결함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사실 기준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거고, 그 기준들이 법적 요건이나 인증기준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게 돼서 만약에 기준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기준을 고치세요. 고치고 잘 이행하세요라고 이제 조치 내역들을 쓰게 주게 되는 것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영역별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관심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정 및 권한 관리를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미사용 계정이 있는지, 불필요한 계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되고요. 이걸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들이 라스트 로그인, 최종 접속 일시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에 뭐 3개월 미사용 시에는 비활성화, 이후 3개월 미사용 시에는 삭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1년 이상 삭제되지 않는 계정들이 있다라고 하면 계정 및 권한 관리에서 이제 결함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권한 관리에 대한 적정성 이런 부분들도 처리 시스템에서 보게 됩니다. 패스워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패스워드 정책에 대한 적정성, 이게 뭐 복잡도, 길이, 그 다음에 뭐 최대 사용 기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설정값으로 확인이 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만약 그게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면 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여부를 우리가 증적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 및 권한 관리에 대해서 계정 생성하고 부여하고 또는 권한을 부여하고 변경하고 삭제하게 되면 로그들이 생길 거잖아요. 접근 로그나 이벤트 로그 이런 부분들을 잘 저장하고 있는지, 저장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한 내역들이 CIS한테까지 보고돼서 관리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로그들을 가지고 위상지구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지, 위상지구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자체적인 기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조회할 때 리스트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불필요한 정보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스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마스킹이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운로드 할 때는 사유를 저장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면 사유를 남기는데 사유에 뭐 점을 찍거나 1, 2, 3, 4 또는 가나다 같은 정상적이지 않은 코멘트를 넣었을 때는 소명 처리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수집 비용 동의에 대한 적정성, 그 다음에 고지사항들 있잖아요. 4가지 이런 부분들이 잘 고지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개인정보 흐름도 같은 경우에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흐름이 누락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하잖아요. 이 처리 방향이
적절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게 되고요. 또 개인정보 수탁사에 대한 누락이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쓰진 않지만 업무 시스템이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 명칭을 유지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수탁사에 관련된 누락들, 항목에 대한 표현에 대한 누락 또는 표현이 뭐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처리 목적에 따라서 최소한의 정보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처리 시스템 또는 흐름도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뭐 계정 및 권한 관리, 패스워드, 로그 및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모든 시스템은 기본으로 이거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를 앞두고 이 보안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SVN 같은 형상화 솔루션 등등등을 포함해서 계정 및 권한 관리, 패스워드, 로그 및 모니터링은 다시 한번 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 예외 정책들 넣게 되잖아요. 예외 정책들이 만료된 정책들이 삭제되지 않고 또는 비활성화되지 않고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들, 그 다음에 OS 패치를 할 때 패치에 대한 적정성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게 됩니다.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정책들이나 만료된 정책, 장기 미사용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SG에서 시큐리티 그룹에서 아웃바운드 정책에 대한 정책들이 적용되어 있는지, 정책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됩니다. 서버랑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정 및 권한 관리, 패스워드, 로그 및 모니터링은 공통이고, 서버 간 접근 통제 여부. 왜냐하면 이제 동일 대형 내에 있는 서버의 경우에는 방화벽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서버 간의 접근 통제를 뭐 윈도우 방화벽이나 또는 TCP 래퍼 이런 것들 통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의외로 여기서 상대적으로 결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폴더를 제공했는지, 이 공유 폴더를 제거 안 하고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왜 안 해야지에 대한 사유, 위험평가 이런 것들 통해서 정당성을 좀 부여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CL 정책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됩니다. 자산 관리 영역에 있어서는 인증 범위 내 신규 자산이 누락되어 있거나 중요도 평가가 누락되어 있나, 또는 중요도 평가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사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 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뭐 방화벽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실 오너십이 우리한테 없다고 하더라도 식별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 중에 일부 이제 정책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정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취약점 진단을 할 수 있다 없다와 무관하게 식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식별 가능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식별 여부 하도록 심사원들이, 그러니까 심사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로드 밸런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약점 진단 못하는데 식별해야 되느냐? 식별하셔야 됩니다. 다 식별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진단 및 유형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식별했던 정보 자산들 중에 취약점 진단이 빠져 있는 것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여기 자산 관리에서 신규 자산이 누락됐다면 취약점 진단에서 빠질 거고, 그러면 빠진 정보 자산에 대해서는 취약점 진단을 해라, 또는 정보 자산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둘 중에 그냥 한 군데가 나게 될 거고요. 위험평가 측면에서는 위험평가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다음 위험 처리 계획의 적정성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위험 수용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많은 위험 수용들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위험 수용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결함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험 수용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좀 적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 조치 적정성 같은 경우에는 단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한 달 이내에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조치가 완료되는 거고,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이 수립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회사 신처기관들이 개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규모 처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이 개발 보안 체계를 잘 따라가는데, 이 그걸 이제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운영으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게 약간 유지보수 성격 또는 운영의 성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SR을 통해서 화면에 대한 개발 요청을 받았을 때 보안성 검토 기준이라든가 보안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요청 시에 이제 얘는 뭐 개인정보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고요. 개발 언어별로 보안 가이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 운영 기간 전에 소스코드 약점 진단 또는 모의 해킹, 코드 리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점들이 보완된 후에 운영으로 이관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형상관리 솔루션들 중에 뭐 SV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계정은 이제 뭐 다 생성 잘 하고 계신데 패스워드 변경이 관리자 위에서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과연 관리자가 일괄로 패스워드 변경하는 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 변경하지 않고 뭐 패스워드 복잡도나 또는 길이를 늘려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위험 평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재해복구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SK, IDC에서 뭐 사고도 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재해복구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재해복구 대상에 대한 식별, 이게 보통 이제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복구하겠다, 이게 사실 재해복구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고, 서비스들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복구할 거냐. 그러면 당연히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은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식별하고 BIA 평가 하게 되는 거고, BIA 평가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어서 평가해서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RTO, RPO가 있는데, RTO는 우리가 복구 목표 시간인 거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복구를 하겠다. RPO는 복구 목표 시점이 되는 거죠. 언제적 데이터를 우리가 살릴 거다라고 하면 사실 RPO랑 백업 주기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가끔씩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결함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복구 훈련 및 훈련 실시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함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은 이 결함 문제점으로 관련된 사항들이 법률 위반인 거냐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결함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정책 지침 등 내부 규정 위반 사항이냐라고 봤을 때 완벽하게 그렇다고 하면 결함이 되게 되는 거죠. 인증 기준에 대한 명백히 위반하고 있느냐. 근데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건이 발견됐다고 해서 너네 결함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유사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는 등 관리체계 운영상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결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험평가 관련해서도 이제 뭐 위험평가 승인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함을 판단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유사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는 등 관리체계 운영상의 문제가 식별이 된다고 하면 결함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수준이 좀 낮은 경우에는 권고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결함이냐 권고냐 이 차이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다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소개 잠깐 할게요. 이제 컨설팅 하는 회사이고요. 정보관리 체계 수립, 클라우드 보안 컨설팅, 컴플라이언스 등 자문 모의해킹 앞에 얘기했던 거 다 컨설팅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게 ISMS 간편 인증 심사 시에 ISMS 인증 기준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항목이 지화되었는데 그러면 컨설팅 시에 개인정보 처리 방식 위법 사항에 대해서 개선 안 해도 되냐요? 라고 봤을 때 사실 인증이 목적이라고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인증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사 목적에서 보면 간편 인증의 경우에는 처리 방침에 대해서 뭐 검토하거나 개선하는 이런 건 없긴 하지만 더 상위에 있는 법률에 대한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최신화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ISMS-P 심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모든 거를 다 들여다보는 감사의 성격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현 시점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현 시점 딱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함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올해 결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최초에 발견되지 못한 사항들이 사후에서도 발견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심사원들이 보는 뷰나 또는 최초 심사할 때 안 봤던 영역들을 또 심사원들이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쪽 영역에서 결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결함이나 아니면 컨설팅에서 취약점을 도출해서 좋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가져가서 사고가 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결함에서 노출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